그럼 안희경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질문들과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읽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대표로 여쭤보고 그리고 대답을 듣고요. 미리 받아놓은 이제 참가자분들의 질문이 있고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듣고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올려주시면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 느낌이죠. 인간차별. 이게 굉장히 센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제목을 참 잘 정했다.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문장식으로 쓰거나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센 제목을 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차별 그리고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네. 예, 인간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 전체가 이제 한 세트의 저희 이 책을 아우르는 사고이고요. 영어로는 discrimination among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차별.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차별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 내부에서 저희 편집자랑 이제 회의를 계속했어요. 원래 처음 생각의 출발은 초라함의 상대성이었거든요. 내가 뭔가 주눅들고 차별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나 아는 감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초라함의 상대성 했더니 너무 어렵다. 또 내부의 편집팀이라든지 마케팅팀, 뭐 홍보팀 이런 쪽에 물어봤나 봐요. 어떤 책이야? 그래서 초라함의 상대성 그랬더니 그럼 중년 남성? 한국의 우리 중년 남성들이 초라함을 대표하고 있나? 이런 움찔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다들 뭔가 부당해. 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태가. 그렇다면 차별이라는 것이 차별하고 차별받고 이런 걸 모두 빼고 그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얘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에 제가 게리 스나이더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어차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접하고 이곳이 이제 나의 세계인데 그 안에서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 차별이라는 것을 했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은 좀 나와 다를 때 약간 이렇게 움찔하면서 이제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고유한 삶들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 고유함을 그래 너도 그렇지라는 마음에서 고유함을 알아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차별이 좀 벽이 낮아지고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목 설명을 해주신 데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많이들 읽어보고 오셨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 들어가면 책머리의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면 이 책에도 잘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머리의 부분만 낭독을 해드릴게요. 해나와 친구들이 야외 탁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봄 햇살이 소녀들의 검고 노랗고 붉은 머리칼에 빛을 터뜨린다. 선생님들은 옆 탁자에서 식사하고 아이들은 교정 곳곳에 둘러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풍경이다. 학교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해나를 관리하고자 두 탁자 중 한 곳을 지정해 주었다. 해나 엄마는 딸이 두고 간 과제물을 가져다 주러 학교를 찾았다. 교정에 들어선 순간 목매고 말았다. 한낮 뜨거운 볕을 피해 모두가 그늘로 들어가 식사하는 가운데 해나 홀로 탁자에 앉아 있었다. 소녀들의 우정도 그 뜨거운 볕을 참아내지 못했다. 알레르기를 관리하려고 내린 학교의 분리 조치가 차별로 변질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구분이 익숙해지는 사이 교정의 볕이 무섭게 달아올랐다. 차별은 의도하지 않은 곳에도 스며든다. 나는 200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다. 이민과 동시에 미국 사회가 규정한 낯선 항목에 나를 표기해야 했다. 운전면허 시험 같은 공문서에는 민족 계통을 표기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지역 출신. 이것이 내가 표기할 항목이었다. 여기는 이 구분이 이토록 중요한가? 다인종 국가에 정착하며 개인을 분류하는 사회적 기준이 곧 내가 속한 집단을 지정한다는 것을 학습했다. 그것이 정체성이란 어휘로 통용된다는 것도 인지했다. 이질감이 일었다. 30여 년 동안 내가 가늠해온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와 비슷한 질문이었다.
내면으로 향하는 물음이자 자아 성찰 과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맞닥뜨린 정체성은 외부를 향해 있었다. 내가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답 찾기와 비슷했다. 주류와 비주류를 선긋는 통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다가왔다. 정치와 연동한다. 내가 정체성이란 단어의 실체에 의문을 품은 동기는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에 속한 데 있었다. 실존이 생각을 자극했다. 그 점을 지난 봄에야 분명히 인식했다. 인간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을 탐구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다. 주류는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비교적 주류로 살면서 내 안에서 올라왔던 정체성 비슷한 질문은 10대까지는 딸이었고 20대로 접어들어 사회초년생, 젊은 여자였다. 내 친구 중에는 여기에 지방 출신, 장애인, 퀴어 등이 겹쳐 있기도 했다. 당시 한국 사회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내쳐질 때 억울함과 뒤엉켜 올라오는 물음이었다. 옅게는 무시와 배제로, 지독하게는 차별과 혐오로 자극해왔다. 이민자로 산 지 10년 정도 흐르고 나서 감사하는 지점이 하나 생겼다. 내가 갖게 된 마이너리티라는 인식이다. 그것은 몸에 어린 긴장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세상이 확장했다. 한국 안에 있는 이주민들의 삶에 신경이 쓰였다.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소수자라 불리는 세상의 존재들과도 연결됐다. 어떤 공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자가 느낄 감정에 예민해졌다. 감정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 사회의 안개처럼 내려앉은 무시, 배제, 혐오, 차별은 때론 느낌의 변주로, 때론 물리적 억압으로 침범한다. 마치 햇빛이 바다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파랑으로 농도가 달라지듯 나는 감정의 결을 살피고 싶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면 제도적 구분에 따라 작동하는 통념일지라도 혐오로 급발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감정들 가운데 초라함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초라함은 누구나 아는 감정이다. 그리고 상대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 그 실체의 겹겹을 들춰보고자 한다. 2022년 3월부터 인간차별,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의 탐구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취재했다. 미국에서는 주변 관계에서부터 심층 인터뷰를 해나갔고 한국에서는 지인과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 삶의 이야기로 차별의 겹을 실타래 풀듯 헤쳐 보이고자 에세이라는 장르를 택했다. 독자인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초라함의 기억. 이방인의 시간과 연결되고자 내 이야기까지 길어 서술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도 연결되면서 M, Z, 알파 세대의 오늘까지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당신의 공간이 안녕하도록 통념을 변화시키고자 몰입한 작업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무심결에 나도 그렇지 라는 탄성이 새어나오는 순간으로 통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다름을 안고 살아간다. 2025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도경묘에서 안희경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낭독도 창작이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네. 이 책머리에를 읽으니까 작가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초라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아까 중년 남자요? 라고 하셨던 그것이 사실은 이 마이너리티에서의 감정의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책의 디자인, 이제 책 받고 나서 디자인이 이 내용을 참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팀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유현식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그 작가님께 섭외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 북 디자인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 그림이 왜 좋았나 생각했을 때 이 다양성인데 여기 이 손이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지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고유한 사람들의 느슨한 연대 같은, 그래 나는 끈적끈적하진 않지만 너를 염려해 라는 우리 마음이 가려고 하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여기 뭐 소나무도 있고 하는데 자작나무를 딱 보고 나서는 이상이 갑자기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자작나무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마음은 이제 향하려고 하는데, 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마문 감독이 있어요. 세갈마문이라고. 그분은 이주 노동자로 왔지만 여기 와서 활동가로 있었고 또 영화 감독이세요. 그분은 책을 전달을 했더니 보통은 피부색으로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옷의 컬러로 했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해석도 또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에 이 띠지가 내가 비춰지잖아요, 살짝.
제가 닫고자 하는 부분이 책을 읽는 분이 자신을 비추면서 스스로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란 거였는데 서문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문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표지 설명을 넣어도 좋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표지를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표지 보셨지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 깊은 뜻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초람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그 표지 설명을 해주셨듯이 작가님이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약자가 느낄 감정에 주목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약자가 느낄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초라함이라는 키워드에 딱 주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궁금했어요.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 중에 뭐가 있을까? 내가 뭔가 위축됐을 때 아니면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왔는데 여기 오신 거야?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듯이 어서 오세요 하면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신 건 그냥 질문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 날섬이 뭘까? 그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해봤고 원래 책의 처음 출발은 이제 여기서 이제 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겠죠. 근데 시점이 딱 있는 게 뭐냐면 한국학교라고 토요일마다 애들이 이제 한국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애들이 거의 지방령처럼 13년째 다니고 이렇거든요. 졸업식을 한 번은 해주고 했는데 그때 느낀 게 과연 이 아이들을 저는 국적이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지금 으쌰으쌰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의 감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우리 다 같이 모여 있는 거기는 뭐 나중에 이민원에도 있고 2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이렇거든요. 나만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아이는 나만 미국 사람이야? 이런 감정들이 얘들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이 감정에 들어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하는 것에서 저는 초라함을 느끼는 그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초라함을 꺼내보면서 내가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옅은 차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인종차별인 거예요. 저는 미국 사회에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다인종 사회에서 그렇게 쉽단 말이야? 라는 생각. 물론 그 이후에 뭐 잘잘못을 따지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인종차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을 내가 가졌다라는 이 감정에 주목하는 그게 바로 차별의 이제 바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사람이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나는 초라해가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 한국인일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과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규정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근데 사실 편안함을 주는 소속감은 우리가 늘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24시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1살부터 뭐 100살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변화하고 하는 부분.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관통하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뭘까? 서로 초라함을 내가 느껴봤던 거고 남도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고 했을 때 가장 최소로 서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 초라함을 좀 보살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잡았던 게 초라함이고요. 상대적이다라는 부분. 절대성, 이럴 때 초라해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너무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이 상대적인 그 오고감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에 좀 더 한번 지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뽑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날선 차별을 녹여내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날선 차별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뭔지는 알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좀 깨달았어요. 내가 초라함을 느낄 때 말 그대로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나한테 날선 반응을 보였을 때 이걸 공격성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얘기를 곤두서죠. 맞아요. 이 날선 반응이 초라함에서 났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나도 내가 초라함이라고 하는 감각을 안다면 얘가 지금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면서 공격성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을 더 부드러운 형태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냥 직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나 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보통 한 2, 3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들에 어떻게 보면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차별의 문제도 좀 해결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초라함을 키워드 잡으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전혀 작가님 보면은 전혀 초라함 같은 걸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참 이렇게 서로가 잘 모릅니다. 그죠? 보통 인터뷰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를테면 뭐 유명한 사람을 가서 만난다던가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12명 이렇게 만난다던가 이런 방식인데 이걸 보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지인들, 더 나아가서 뭐 단체나 활동가를 통해 소개받은 먼 사람들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아주 넘나들면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덕분에 이 책을 보면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착해 있는지가 굉장히 생생하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형식을 택하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보통 그 이전에 한 10여 년 했던 작업은 이제 우리 문명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각자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를 좀 부감해서 조망해 보려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2012년부터 이제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로 시작해서 문명 그 길을 묻다. 코로나 시기, 당장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란 것이 느닷없이 오는 거는 인간사의 그 맥락 없이 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약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에서 오는 것, 그러면서 조망을 하고 이렇게 기획 시리즈를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약간 허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갖고 시각을 해서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본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뭐 선명해지고 어떤 해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바뀌는 부분, 저는 문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개인 선택의 합? 예전에 역사란 무엇일까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 설거지를 하다가 역사는 뭘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개인들의 선택의 합?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 개인의 선택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걸 묻고 싶어서 이게 내가 맞는 말인가, 생각인가? 그런 걸 좀 찾아다녔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시작점, 하나라도 시작을 해야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가 이제 했을 때 완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했을 때 개인도 힘이 있다라는, 그래서 개인이 좀 더 밝게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10여 년 기획 시리즈를 했는데 한 가지 부분은 근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느꼈을 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 행동이 직접 바뀌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앙상해진 북극곰을 보고 뭔가를 좀 이렇게 울컥하고 하는 부분들, 비록 종은 다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체가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도 에세이란 장르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걸 인터뷰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모든 취재를 하잖아요. 다들 소설을 쓰는 분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기서도 인터뷰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취재를 많이 한 거죠. 일단 작정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내가 감히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자문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당사자성 조금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소위 일국이라고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자는 거는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외부에서 왔을 때의 우리의 시각이 있잖아요. 부자 나라에서 오면 막 글로벌 가족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부자가 아닌 나라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문화인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지금 인식적으로는 제대로 그 의미를 담지 못하는 사회적인 언어로 된 부분도 있고, 나와 견주어 내가 아는 감정들과 견주어서 또 연대되었던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인식하게 된 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왜냐면 저희 한국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부모가 2세이고 이제 3세들이 오거든요.
저 때는 저같이 1세대 부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어려서 온 애들 이것과는 또 달라요. 3세쯤 되면은 할머니 한국 사람, 뭐 할아버지 미국인, 엄마 이제 50% 한국, 50% 미국이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인도 이렇게 되고 고모부는 뭐 스페인 아니면 콜롬비아 뭐 이렇게 다양해지거든요. 그 생각들이 또 많이 달라지고 2세 부모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해도 어디가 이겨도 좋아요. 저는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시각이 좀 확장이 됐고요. 한국으로 와서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좀 되게 내밀한 얘기들도 많이 르포처럼 돼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통했던 친구라든지 지인들 중에 활동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한 10여 년 활동이 신뢰가 돼서 당사자들과 만나면서 좀 더 가깝게 짧은 시간 안에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 그 안에서 이런 구조들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책에 많이 녹아 있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내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나 또한 그러니까 내 안에도 차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발견하는 순간들이 전 되게 약간 통렬한 반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사실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행동을 한다면 내가 감지하지 못했더라도 난 차별적인 활동을 한 거구나.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저 스스로의 반성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이 책을 쓰는 과정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 책이 나온 건데 이 책을 쓰기 전과 이후가 좀 바뀌셨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냐고요? 사람이 좀 됐냐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생각이나 뭐 시야 이런 거 많이 나아졌겠죠. 이제 크게 한 거는 정체성은 뭐야, 소속감은 뭐야,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혹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신 분이 사죄드립니다. 공개 사과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바쁘게 한국에 살다가 저는 결혼 이민으로 미국을 갔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나는 일찍 리타이어를 했다, 이런 은퇴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생전 처음 막 긴 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문득 떠올라요. 못됐던 내가. 그때 그 진행자분께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아나운서 후배한테 앞에서 왜 이렇게 표정으로 막 넌 못해를 막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이 그렇게 떠오르면 이렇게 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하죠. 부디 이 에너지가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책을 하면서 바뀌었던 거는 제일 큰 화두는 정체성이 뭐야 그런 거고 또 처음에 출발은 어디까지가 한국인일까 여기에 수정 언니도 나오고 하거든요. 수정 언니는 아버지가 미국 분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인데 왜 삼촌들의 사랑이랑 너무 많이 받았고 할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본인은 100% 한국인 이렇게 지금도 그렇긴 한데 약간 피부가 좀 아버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애들 데리러 이렇게 오면 한국에 있는 분,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 거기 노인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저기 한국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의 세계가 좀 그렇죠. 미국 사람도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이제 이제 친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방글라데시계 한국인 귀화하고 막 저보다 더 오래 한국에 살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저는 지금 안산 라디오 하시는 정혜지 선생님이 따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한국은 혼혈의 나라가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와 있는 건 근데 제 출발은 거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의 사고가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20세기 교육을 받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할까? 정체성이 꼭 나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인종을 얘기하는데 인종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 국가 정체성을 할 때 저한테는 좀 낯설죠. 다인종 국가의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은 뭐야? 내 안에서 오는 거야? 밖에서 오는 거야?
물론 내 안에서 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체성 규정받기는 싫어요. 너는 뭐야? 라는 규정을 받기는 싫은데 반면에 어울리고 싶고 뭔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소속감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belonging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건 뭘까? 이거는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감정적인 것인가? 정서적인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분류가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우리가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예전에 다치바나 다카시하고 사토 누구 이 두 일본의 이제 대표 지식인들이 대화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 그 책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혈액형 가지고 막 대단히 요새 MBTI처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답이 뭐였냐면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건 인간이 다양해서 그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갖다 붙이고 저기에도 갖다 붙이고. 저는 어떨 땐 I, 어떨 땐 E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J라고 하는데 아니야 넌 P야 막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장점은 또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 다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다양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과연 누가 했을까? 행정을 하기 위한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달했던 부분이 이 지구에는 80억 정체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만약에 박사님은 오늘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그냥 박사님의 이 모습 자체로 저는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복잡하죠. 제가 게스라이트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지금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만났어야지. 밥 먹고 가야지 라는 말을 딱 들었다. 그러면 온갖 밥 먹고 가야지의 버전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대는 내가 찍은 이미지의 합인 거예요. 지금의 이 현재의 이 상대는 없고 과거의 것들. 이걸 다 쥐고 나면 이 사람은 사실은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각각 바뀔 수 있고 변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상대가 인터랙티브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의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그때그때 찍히는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규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작업을 하기 이전과 이후 제일 크게 달라진 점. 예. 이 부재인 그러나 고유한 삶들의 행성이라고 하는 네, 표현이 도달한 지점이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별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구를 생각해서 행성이라고 했는데 네네. 살아서 떠났으니까 다른 어떤 행성을 만들겠죠.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저는 아까 낭독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 낭독회 모임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낭독회를 하면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현민이라고 이제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들으러 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거야? 약간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는 사람이 오서 저분을 알아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당시에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한현민 군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뒤늦게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통렬한 반성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읽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따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따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 따님이 굉장히 열린 분이셔서 이를테면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만났다가 돌아오면서 이 따님이 엄마 저 언니는 목소리가 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목소리가 이상해. 저 언니는 목소리가 이상해. 어머니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상하다는데 딱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트랜스젠더를 설명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얘는 언니라고 얘기를 했는 이 언니가 더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 왜 인디언복 에피소드가 저 그 부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뒤에 로라의 미나리
거기에서 노라의 아들도 그렇고, 이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노라의 미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6살인가? 근데 한국 학교 다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엄마가 인도, 한국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한국, 여기 코리안 스쿨이니까 여기 다 코리안이라고 생각해서 노라의 아빠는 백인인데 아이리시 영국계 이쪽이에요. 이것도 좀 아이리시인가?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할 텐데. 네, 한국인 엄마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이쪽 외가 쪽은 이러니까 걔가 이제 밥 먹으면서 누나 코리안, 엄마 코리안, 나 코리안, 아빠도 코리안 했더니 아빠가 난 아닌데? 했더니 얘가 어떻게 아닐 수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코리안이고 다 코리안인데? 이렇게 된 그것과 이제 맥락이 연결이 돼서 제가 딸에 대해 썼던 거 원래 안 넣으려고 했는데 13페이지입니다. 살색의 발견. 맘이 나는 화이트예요. 학교에서 데려온 아이의 젖은 우비를 처마 및 빨래 건조대에 넣는데 곁에서 딸이 묻는다. 딸은 5살이다. 엄마, 나는 백인이에요 라는 뜻의 질문. 2012년 12월 15일 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첫 문단이다. 포스팅을 한 날은 딸이 참가한 연극을 본 뒤였다. 당시 연극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담았고 일주일의 추수감사절 방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친지들과 둘러앉아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 구이에 그래비를 얹은 으깬 찐감자, 옥수수빵, 달큼한 고구마 요리까지 배불리 먹고도 호박파이로 부드럽게 입안을 채운 기억이 선명했다. 그때 미국 대표 명절이 어디서 왔는지 배운 것이다. 백인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와서 선주민인 북미 원주민 도움으로 삼터를 일구고 첫 수학을 나눠 잔치를 벌인 그 사건을 백인과 인디언으로 분장해 무대에 올렸다. 거기에 분장한 칠면조와 호박이 막판에 등장해 박수를 받았다. 유치원생 24명은 두 무리로 나뉘어 배역을 맡았는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순례자를 뜻하는 필그림 역할과 아메리카 대륙 선주민인 인디언 역할이다. 딸은 인디언 역을 받았다. 딸의 오빠가 2년 전에 맡았던 역이다. 연극 전야에 딸에게 물었다. 누구누구가 인디언 역할이야? 부모 모두가 타이완계인 올리비아. 엄마가 한국계고 아빠가 백인인 메디. 엄마가 필리핀계인 마야와 쌍둥이 오빠 에반도 인디언 역이란다. 뒤늦게 생각났는지 백인 부모를 둔 조이도 인디언 역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입양됐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웨덴에서 이민 왔다는 키 큰 멀로는 어떤 역할이야? 필그림이에요. 시에나도 필그림이고요. 시에나는 눈동자가 파란 아이다. 딸에게 내쳐 물었다. 매일 학교에 와 있는 열성엄마 로린의 딸 하퍼는 무슨 배역인지. 역시나 금발의 하퍼도 필그림이었다. 딸은 내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지만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챘다. 주인공은 필그림 백인이라는 내 확신. 나는 그때까지 미국 주류도 백인이라고 생각한 한국에서부터 물든 내 인종차별 근성을 확인하는 것 같아 내 편견의 뿌리가 되려 나를 올가맨다는 찜찜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내 딸이 밀린 것 같고 차별받는 듯해 속상했다. 나와는 달리 딸의 얼굴은 환했다. 탄성을 담아 말했다. 맘이 나는 인디언이라서 럭키예요. 인디언들이 입는 무대 의상은 종이로 만든 조끼인데 각자 마음껏 그림을 그려 치장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 조끼의 원재료는 슈퍼마켓에서 주는 누런 종이 쇼핑백이다. 그 쇼핑백에 손잡이를 뜯고 봉지 바닥과 옆에 구멍을 내서 머리와 팔을 끼게 했다. 그것을 까만 티셔츠 위에 덧입는다. 딸은 누런 여백에 크레용으로 꽃밭을 만들었다. 강당에 오른 배우들을 보니 필그림은 검정 긴팔 티셔츠에 순례자답게 흰색 마분지로 어깨와 가슴을 덮는 넓은 옷깃을 두르고 나왔다. 손목에도 흰색 마분지로 커프스를 둘렀다. 그림 그릴 데가 없었다. 인디언은 머리에 깃털 장식도 꽂았다.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은 있지만 그게 맥락상 비중이 한참 처지는 것 아닌가. 아시아인이라고 인디언 역할을 준 그 도식이 마치 아이 앞길에 놓인 장애물 같았다. 당시엔 그랬다. 지금이라면 역사 속 인디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버를 할지 모르겠다. 특별 배역인 호박과 칠면조는 매일 학교에 와 있다시피 하는 5 엄마 중 2명의 딸과 아들이었다. 과연 그 엄마들의 대장격인 룸맘의 딸 에디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궁금해졌다. 찬찬히 필그림부터 훑어보았다. 앞불사,
인디언이다. 에디는 마치 디즈니 영화 속 포카혼타스가 입었음직한 고동색 스웨이드로 밑단이 비스듬하고 프린지가 겹겹이 출렁이는 치마에 갈색 롱부츠를 깔맞춤했다. 에디를 발견한 나는 꽤 당혹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포스팅에는 나는 왜 딸의 인디언 역을 딸의 마음가짐에 맞게 멋지게 꾸며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게으름이 부끄러웠다라는 고백이 적혀 아이의 기쁜 마음은 애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애들에겐 차별이 없어서 분별심이 없어서였다라는 깨우침과 함께 2012년 12월 15일 맘이 나는 화이트예요 라고 시작한 내 페이스북 게시글은 그 말을 반복하며 이렇게 흘러간다. 맘이 나는 화이트예요? 아니라고 답해줬다. 넌 아시안이라고. 그럼 내 스킨은 엄마처럼 피치색이에요? 그렇다고 하니 정말 복숭아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동안 내가 산 40년 황인종 인생에서 피부색은 살색이었는데 어머나 알고 보니 그 귀한 복숭아색이 내 피부색이었다. 그 귀함을 이제 알다니. 오늘 훈경이가 그린 두 여인의 피부는 같은 색, 그러니까 복숭아처럼 예쁜 살색을 가진 엄마와 딸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따님은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되게 아주 훌륭한, 네, 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별심도 없이 이 따님처럼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모두에게 어떤 다양성들을 인정을 하고 초라함이나 날선 반응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도 그런가요? 따님이? 사회에 물을 많이 드시고. 지금도 왜냐면 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다양성을 내세우는 학교예요. 그렇게 됐죠. 사용되는 언어를 다 뽑아봤을 때 뭐 52개 언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종은 굉장히 많은 거고, 안에 중증장애를 가진 친구가 아들 때 졸업식에 상을 받았거든요. 개근상 받았나? 근데 울컥했어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학교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려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공립학교 분위기가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환경. 우리가 좀 사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지만 과연 이 개인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콜렉티브 인디비주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개인이다라는 거죠. 사실 옆집 아줌마 생각도 들어와 있고 외부의 분위기, 외부의 판단, 가치 판단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그 숱하게 많았던 직장 내에 이상한 상스러운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이상한 상사들이 지금은 다 착해진 게 권한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짓들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뭐랄까 좀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편입이 되기도 했고 같이 살고 있기도 한데 그러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아직 그만큼 인정이 되고 있나?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이제 노동자로서 문이 열려서 들어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시아 16개국에서 오는데 대부분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불법 입국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체류하면서 이제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난민으로 아랍 쪽에서 모로코라든지 이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일 후발주자죠. 미국에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이민 온 사람, 나중에 이민 온 사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이민 온 사람이죠.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은 한 150년 전에도 왔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우버를 탔는데 맨 맞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리는데 했더니 미국에 온 거 환영해 이래요. 20년 전에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는 저를 인종을 물어본 거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아니 어디서 왔어? 이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어디서 왔다 그랬나? 독일인가? 이쪽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제 아랍 쪽인데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해요. 우리의 핵가족화 이전의 그런 분위기? 꼭 굳이 미국이, 한국이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좀 좋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터뷰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실 이전의 작업들을 보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말도 많고 말도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저도 인터뷰를 좀 합니다만, 왜 정말 말 그대로 저서도 많이 내시고 자기의 어떤 지정하는 바가 있으신 분들은 딱 버튼만 누르면 쫙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좋죠. 근데 사실 여기 만난 분들을 보면 뭐 평범한 이웃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서툰 분들, 혹은 심지어는 말도 잘 안 통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계속 이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주고받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석학들을 만나셨을 때하고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게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주변부터 갈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안전해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군대에 가셨어요? 라는 부분? 뭐 이런데 그때 가정 형편이 힘들고 내쫓기듯 하지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뭐 목화밭에서 일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 아무한테나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세월이 같이 공유가 된 부분,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만났을 때 사실 되게 실례잖아요. 결혼해서 왜 결혼해서 오려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당신은 왜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사랑이고 당신은 왜 결혼했어요? 라는 이유를 물어야 되고 이런 너무너무 신뢰되는 상황인데 네.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지. 그래서도 중간에 이제 지인들 통해서 그런 지인 없이 만난 분은 오로지 세갈마문 그 감독님. 그분은 미주 노동조합의 이제 부위원장이신데 그 활동가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요. 좀 행운이었죠. 많이 배웠어요.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삶 속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20대 때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한국에선 방송을 했었거든요. 리포터를 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PD를 하기 전에 리포터 기간을 한 1년 반? 근데 그게 뭐라냐면 낯선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기. 그리고 어떤 프로는 이제 노래도 시켜야 돼요. 나의 예전에 김병조 선생님이 하셨던 흘러간 뭐 노래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서 나의 애창곡. 뭐 길 가다가 말고 노래까지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말이라는 게 꼭 목소리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석학분들 만났을 때와는 좀 다른 결이 돼 있죠. 다른 결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말 잘하셔요. 네. 여기서도 하면 되게 막 술술술 라포 형성이 안 돼서 어려워요. 아니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거 이렇게 따옴표 안에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따옴표 안에 엮은 걸 중에서 너무 제가 줄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들 말을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네. 그 석학분이건 아니건 간에 다 똑같이 저는 조응하는 건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촘스키 선생님 뭐 되게 저한테 정말 살갗이 이렇게 빡빡 긁히는 아니면 뭐가 확 한꺼풀 벗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주신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분들 같은 틀린 점은 저는 왜 나를 만나주나? 내가 신기가 있나? 약간 아니면 서류 편지를 너무 잘 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생각은 투호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항아리에 우리가 이렇게 던져서 들어가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 메시지가 나갔고 거기에 내가 응해서 갔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의 독자들 그렇다면 내가 우리 독자 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이 상황 속에 있는 제가 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궁금점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미 세상에 나온 것에 응해서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응축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취재하면서도 그 시간을 보내고 여러 번 찾아가고 하면서도 그것 또한 응하는 것 같아요. 서로 조응해서 함께 얘기가 나올 수 있었고 안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엇나가게 하니까 고쳐주고도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잡아낼 수. 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이야기를 끌어냈던 그 경험들이 아마 여기까지 되게 스무스하게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인상적이다. 한 명만 꼽는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알 것 같은데 한국에서 딸을 입양한 미국계 부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썼죠. 그들의 가치를 정말 온전히 보여주고자 한 편씩 쓰면서 앞으로 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그랬거든요. 지민이와 살면서 행복한 거 딱 하나만 골라달라니까 하고 말을 안 해요. 하나라서 그런가 한 10개. 그것도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하면 글쎄요, 뭐 꼬집을 수 없는데요. 근데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지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진짜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쭤보면서도 저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사람을 제 머릿속에 떠올릴 거잖아요. 누구, 뭐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봄 선생님. 네. 네. 저 봄 선생님 편을 보고 미국에 있는 간호사 하는 저희 친구가 그 북클럽 회원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결심했어. 영어 공부, 미국에 더 살 테니까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간호사인데. 영어 공부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사실은 뭐까지 담고 싶었냐면 누구나 우리 초라함도 느끼고 나의 위축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무엇으로 나를 좀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봄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짧게 3줄로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뭐 쇠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동, 몸 관리,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명상하시고 그리고 온갖 이제 편견 뭐 자기 종교는 있으시지만 그런 거 없이 교류하시고 누구라도 이제 일으켜 세우려고 그 마을 사람이 되세요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마음 관리, 몸 관리, 그리고 뒤편의 마이너리티에서 마이너리티에게로 하면서 그 정길란 박사님 우리나라 인터넷 지금 100여 분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이너리티에서 그래 나는 이제 메이저가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티에서 감지했던 감지가 되죠. 너는 누구야를 자꾸 증명하라고 하게 만드니까. 거기서 확산돼서 이 전체, 메이저고 마이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의 경계를 넓히고 확장시켜내는 그 힘. 이런 부분이 이제 봄이 우리에게 줬던 하나의 매뉴얼이라면 또 정길란 박사님은 그런 활동 속에 뒷받침된 게 산악인이시거든요. 일주일, 뭐 하루짜리 문제, 일주일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그러면 딱, 이건 하루짜리 모든 거를 입력을 하시고, 북한산을 막 뛰어가시고, 결정. 근데 일주일, 2주일짜리는 뭐예요? 그때는 알프스를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신 게, 인터넷을 이 방식으로 한국에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학교 다닐 때, 몸 튼튼, 마음 튼튼, 뭐 이런 거 하고, 막 체조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요되고. 이런 사회적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조건과 우리 인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그런 부분도 좀 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봄 선생님은 정말 귀한 모델이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희망과 절망을 좀 오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트는 이야기였다면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좀 더듬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쩌지 못한 답답함도 사실은 가감없이 담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여쭤봤던 게, 이 책을 쓰실 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스스로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만을 만약에 골라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이 날선 편견을 녹여내기 직접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만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선생님의 찾으신 답과도 이제 연결되는 것일 텐데요. 그걸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다 누구나 우리가 맥락적인 존재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긴장되고 딱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불편할 때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낯설 때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부분. 그랬을 때 그 상대는 그 상대 나름의 맥락이 있을 거고 사정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멈칫하게 될 때는 나는 왜 폐쇄적인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상대의 기분에 대한 감흥도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보려면, 존재에 대한 인정, 점 대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각자 자신의 맥락적인 그 당시의 존재의 이유,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그런 시간이 여지를 두는 데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음에 해주셨던 질문에 답하고 좀 닿는 맥락인데, 내가 날선 반응을 봤을 때 이 이면에 있는 초라함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고유한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는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이를테면 이전부터 나의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일 텐데,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유한 삶들의 뭐 행성, 이렇게 고유한 존재들의 느슨한 연대 얘기를 했는데, 당당하길 바란다. 그러면 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요새 다 너무 당당해. 혐오도 당당, 공평하다. 공평함의 조건, 이유도 안 공평한 거를 공평하다고 너무 당당해. 차별도 당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고유하다라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의 어떤 마음의 심도가 좀 깊어졌을 때는, 이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진화라는 것들이 공존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우리 몸도 이렇게 변화된 것? 왜냐면 장기도 바뀌어왔고, 똑같이 다 원핵세포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면서의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인간의 삶, 주변과의 삶들, 이 속에서 다 바뀌어오고 하는 건데,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다라면 이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집합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온전히 고유할 수 있으려면 상대도 고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당당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상대의 당당, 모두의 당당, 아니면 다른 종의 당당, 이거를에 대한 존중,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각들까지 간다면 고유한 삶들의 그 느슨한 연대라는 건 어떻게 좋은 세상일 것 같은데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살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은유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여기도 또 보살핌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은유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 독자가 다다르는 곳은 인종, 국가, 성별, 정체성 같은 표지가 힘을 잃는 보살핌의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멜 할머니가 사실은 기억에 남았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길지 않았어요. 저는 더 줄여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왜 멜 할머니가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작가로서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가 이주민을 위해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셨다면, 멜 할머니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섬세한 감각을 굉장히 잘 살렸기 때문이 아닌가. 본인이 보살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보살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분의 어떤 그런 이를테면 배려가 얼마나 이를테면 따뜻하게 그 이를테면 이웃으로서 나의 어떤 삶을 지지해 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그린 글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살핌을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면서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이를테면 초라함이라고 하는 감정의 그 키워드에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게는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거,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로 또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촉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딱 하다가 멈칫하잖아요. 이거 도와주려고 전화 걸고 뭐 이러면 또 가서 내가 증인으로서 또 뭘 해야 되고 뭔가 불편하고 당장 회사에 늦을 것 같고, 여기서 멈칫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싹 나갔던 마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뭐 이런 얘기 하죠. 맹자님 얘기를 이제 피터 싱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서구에서도 막 그 본능을 이타적 본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마음이 딱 멈추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학습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저는 그냥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드러날 수 있는, 편안한 데서 감각이 나오지 막 무서운 데서 갑자기 누가 혼자 막 춤추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렇다면 사회 구조도 살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안에 이제 주요하게 케어링 이코노미 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별로 나눠진 이런 사회 국가적인 행정 시스템에서 어디로 가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보살핌이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 복지 시스템인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면역 체계가 아마 무너질 거예요. 초라해지고 하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를 증명을 해야 연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두레라든지 이렇게 서로 살피면서 가능했던 부분. 제가 며칠 전에 바라카 도서관에 이제 책도 들리려고 가고 했었는데, 엄마들도 와서 있고 다 하는데, 그 바라카도 김기학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아이들하고 있는데, 특히 그 여학생 도서관이 있고 남학생 도서관이 있어요. 여학생 도서관에 갔는데 거긴 너무 온화하죠. 아주 막 따끈따끈해요. 분위기도. 그리고 차분히 공부도 하고 막 인사도 하는데, 전에는 막 달려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물었던 아이가 지금은 안녕하세요 하고 10대가 되신 거죠. 그렇게 돼서, 근데 그래도 따뜻했는데, 남학생 딱 가니까 막 어린 애들도 있고 남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중학생이. 저쪽보다 여기는 험진데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더 인간적이죠? 그리고 엄마도 있고, 근데 아버지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버지들하고도 친해지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냐면, 이 바라카, 우리 목사님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뭔가 우리 아버지하고도 통하겠다라는 부분도 다가오지만 삼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의 아버지 다 삼촌, 이모, 우리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엄마들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게 만약에 복지 시스템도 이런 방식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는 그냥 마음 쓰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쓰였을 때 은근히 계속 쓰이고 가는 거를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여유가 좀 찾으면 좋겠는데, 보살핌도 어떻게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시스템과 구조 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보살핌의 문제를 그냥 뭔가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인 것 같아요. 존엄이 있고, 그래서 네. 보살핌 경제, 케어링 이코노미라는 단어들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돌봄은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돌봄 참 힘들죠. 돌봄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또 돌봄은 힘들어. 돌봄과 노동이 꼭 같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다 바탕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요. 이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막 이렇게 미간에 이러면서 막 화답해 주시고 하는 거. 그게 다 마음이 오고 가는 이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를테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베이스를 만드는 어떤 정말 편안하게 내가 이를테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충돌하듯 일어나는 이 차별의 문제들, 혐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상호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같이 존재하는 부분. 좀 더 인지하게 되면 네, 혐오나 이런 것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뽑아온 질문은 마지막인데요. 이 말이 진짜 저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들 하는 얘기기도 하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은 너무 좋은데 어디까지가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 어디서부터가 차별인지 이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차별이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차이를 인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사람들이 그건 차별이야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다양성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와 차별을 나누는 실제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얘기도 나오지만 슈퍼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런 뭐 동네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를테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단한 기준이나 잣대가 뭘까? 저는 사실 뭐 이 책만이 아니라 저한테는 늘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에 있어서 혹시 이제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지난 여름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되게 날 서 있어요. 지금 거리에 고함 소리가 가득한 것 같은. 왜냐면 현수막들이 막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왜 우리 안양에 현수막에 막 이렇게 있고 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고함 소리가 제가 예전에 촘스키 선생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찾아갔을 때가 그때 당시 정부에서 영어로는 잭팟 리유니언이에요. 대박 통일론. 자원 있고 통일을 우리한테 이루은 거. 그 전에 이제 좌우를 논하지 않고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촘스키 선생님을 얘기하면서 촘스키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거든요. 1928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촘스키 선생님은 그때 만났을 때도 뭐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였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실향민 얘기도 나오는데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청년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 동네에 이제 형들하고 같이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되셨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이런 책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런 책을 옛날에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신발을 빨리빨리 신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은연중에, 김구 선생님한테 우리가, 실망했던 게 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 보수셨는데, 반공주의자. 근데 그러면서도 예전에 뭐 백교환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배가 그때 백교환 선생님이 후보들 중에 소금 같은 분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촘스키 선생님한테 통일에 대해서 지금 잭팟 이 통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했더니 탁 상념에 잡히시더니 장신의 기억에서 그분은 이제 세계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인터뷰로 오지만 모든 단체에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지리적으로 세계가 있으면 지역적, 시간대별 이렇게 되게 켜켜이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으세요. 본인이 바라보는. 그러면서 당신의 기억에 해방 이후 굉장히 양쪽으로 분열이 되어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도 엄청나게 통일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지만 당시에는 이거 말고의 고상한 열망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했을 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후인데 우리 아버지의 순정을 내가 촘스키 선생님한테 듣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순정이 있었다는 거. 지금의 이 상황을 재작년인가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해방 이후의 분위기가 이런 갈등 아닐까? 이런 얘기했을 때 지금 이런 게? 약간 좀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왔을 때는 이 갈등이 이렇게 심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존중이란 부분들 그게 차이와 차별일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
익숙하게. 보여있는 시각정보상 드러나는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나한테 이물감이 느껴지는 이 시각정보 말고도 생각이 다르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차별? 이런 걸로 나아가거나 혐오나 이런 것보다는 그럴 수는 있으나 나의 생각은 이렇고 뭔가 정돈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논리는 논리고 이 부분도 그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건데 거기에서 존중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명제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혜정 선생님 여기서 극단 마실에서 그 활동들을 했거든요. 구로 지역에 이 결혼 이주한 여사람들과도 함께 공존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예시적으로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이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이러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차별 같은 걸 느끼세요? 아니면 내가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구로에서 했을 때는 저 옆집 아저씨가 여름만 되면 난닝굿바람으로 다녀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문화적 갈등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강남에서 했대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럼요. 왜냐면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부딪히지 않아요. 공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 내 이웃으로 되는 부분들 그렇게 했을 때의 이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또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장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광장 중요하죠. 정말 저희가 모두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이와 차별 얘기를 했던 거는 저희가 그 하나하나의 우리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문명이라는 것은 개인 선택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커다란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에필로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에필로그는 하나의 풍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풍경인데 이 풍경이 정말 일파만파 우리들의 풍경이 될 때 이런 차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읽어보시는 분들이 풍경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내가 이 풍경 속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걸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코끼리의 실체입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 내가 3개월째 이끌고 있는 퓨처 쉐이퍼스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미팅이 있었다. 퓨처 쉐이퍼스는 비영리 기구인 세크라멘토 한국문화센터의 고등학생 그룹이다. 제주 학생들과 비대면 대화를 진행하는 태평양을 건너는 대화와 다가올 여름방학에 여는 풍류포럼 인류세 탐구 역할 분담을 위한 자리였다. 11명 전원이 참가했다. 그중 6명은 한국어를 꽤 잘하는 이중언어 능통자인데 이들을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 사이사이에 앉게 했다. 이어 나는 한국어로 말할 때 훨씬 말을 멋지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내 말을 옆 친구에게 통역하라고 요청했다. 제주 미팅에 관한 내 첫 설명이 끝나자 조용했던 2평짜리 교실이 순간 UN 회의장으로 변했다. 웅성웅성 수군수군. 목소리를 낮추고 집중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파도처럼 일어나 교실에 출렁였다. 2분 정도 지나자 조약돌 깔린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자글자글 사그라들었다. 장관이었다. 마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고한 미군 병사에게 이름을 묻고 스미스라 답하자 방에 빼곡히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뭐라 소곤대다 다시 스미스 병사의 얼굴에 집중하는 듯했다. 그렇게 일제히 22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내가 다음 설명을 마치자 또다시 장관이 펼쳐졌다. 20여 분이 지나면서 긴장도가 떨어졌는지 내가 우스갯소리도 해서 자기네 키득거림에 파묻혀서 그랬는지 찰나의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찰나였다. 곧바로 먼저 눈치챈 아이가 영어로 통역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시간 내내 1명이, 3명이 혹은 6명 전체가 통역에 끼어들었다.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할 때 악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듯 때론 클라리넷이, 때론 현해무리가, 때로는 마림바가 울렸다. 3명이 통역으로 나올 때는 3가지 버전의 영어 통역이 허공을 이리저리 갈랐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처럼. 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듯 벅차올랐다. 윈햄필의 첼리비다케가, 베를린필의 카라얀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집중이 만드는 영혼 담긴 소리였다. 회의 도중 9학년 다연이의 동생 준석이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그날 아파서 못 온 것을 알릴 때였다. 준석은 올가을에 새학기에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로 아직은 중학생이다. 나는 준석이는 깍두기야 라고 말했다. 준석이가 오늘 나오지 않는데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고 우리도 준석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비록 영어권에 속해도 자기는 한국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 두 아이 중 한 명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예나, 깍두기 알아요? 예나가 입안에 버터를 문 듯 상냥하게 답했다. 예, 알아요. 김치. 그러자 3명이 나서서 깍두기를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각기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모자란 설명들이었다. 나도 참가해 그 빈 구석을 메웠다. 그렇다.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 누구는 평평하다, 누구는 둥글다, 누구는 기둥 같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각자 자신이 만진 것을 모두 말할 때 코끼리의 실체가 드러난다. 우리의 미팅 자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었고 잘 말하고자 했었고 한국어를 안다 모른다를 넘어 서로 생각을 모으려고 진실하게 소통한 시간이었다. 나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조화로움을 보았다. 보살핌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실체를 보았다. 멋진 공연을 또 만들고 싶다. 협동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때 누구나의 마음은 감동한다. 경험해 보시길. 아, 그 경험이 떠오르셨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아주 실컷 여쭤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다르듯이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듣기 후가 좀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리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 현장 참석자 신청자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강사님께서 최근에 차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제가 차별을 하는 거요? 글쎄요. 이게 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 사정이 있었겠지 라는 게 있으면 그게 빨리 휘발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탁 나빠졌다가도 휘발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말하기 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구조적인 차별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저희 딸이 이제 내년 봄이면 대학 입시가 이제 발표가 나요. 그러면 그리고 졸업을 하거든요. 6월 초에. 그러면 이제 나는 육아가 끝났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배운다. 막 이렇게 육아가 끝났다라는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올랐던 친구. 뭐냐면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고 때문에 약간 자폐 스펙트럼 사이에 있는데 취재하면서도 그렇고 요새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졸업을 하고 났더니 더 힘들다는 거죠. 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알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들하고 같았던 그 합사라는 아이가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합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합사의 저 큰 모습, 저렇게 예쁜 웃음을 내가 볼 수 있다니 되게 감동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감동과 뭐 이런 거 성장했구나, 다 컸구나,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중증인 경우는 이게 다를 수가 있구나, 끝나지 않는 육아들이 있구나. 아마 제가 섣불렀던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경우에서는. 근데 구조 속에 있는 경우들, 만약 노동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중에는 정말 굴레처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노동 강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구조는 우리가 걷어내야죠. 답이 되셨나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몸 얘기하셨잖아요. 몸을 만드는 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질문이 체력이나 마음이 지쳐감에 대해서 대비나 예방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 혈액순환 같아요.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 특히 여울과의 대화에도 있었고 멜 할머니와의 회상에도 주요하게 나왔던 것 우울의 늪에 빠진다든지 내 안에 뭔가 특히 세월호 이후였는데 그 여러 가지로 맞물렸던 것 같은데 그때 내 안에 무슨 슬픔 눈물의 그런 장기가 있나? 울컥울컥 울렁울렁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꽤 한동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숨쉬기 힘들고 하는 부분 나는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오는데 요새 느낀 거는 기준을 너무 옛날에 갖다 놨구나. 당연히 떨어지지. 이런 대신 왜 피곤하지 1시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2012년도에 나의 1시간의 강도보다 지금 2010년이면 지금 1시간 집중을 더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집중력이 세졌을 수도 있긴 한데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 안 되는 거를 옛날 기준으로 자꾸 밀어붙이면서 나를 몰아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프고 나서 2020년 이때부터의 가장 우선순위는 저희 다 같이 한 요가예요. 그리고 산책 걷는 것 오늘 하루 나는 10,000보를 걸었어 그래서 포인트 30원 이렇게가 아니라 그만 뭐가 중요해. 지속적으로 시간에 쫙 나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운동하는 것. 그랬을 때 저는 요가는 마사지고 걷기는 1시간 걷기는 사우나인 거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서 등이 쫙 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생각도 불현듯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뭔가의 멈춤과 반복적인 혈액순환을 위한 근력 운동과 이거는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햇빛 아래 걷기 이런 것들. 햇볕 아래 걷기. 가능하다면 요가. 아니요, 새를 들어도 돼요. 그게 더 좋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뭘 들으면.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서 지금 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화를 느끼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김 선생님이 강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늘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이 역지사지 않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답한다 했을 때 식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막 코웃음을 치고 이럴 것 같아서 역지사지 나도 그렇다. 감히 입을 떼기가 좀 제가 몇 달 전인가 이렇게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제 경우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잠깐 차가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못 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가 멈춰 있는 차 되게 비싼 차였어요. 근데 한 남자가 이렇게 늘씬한 남자가 막 내려다니는 막 미안하다고 막 굽신굽신 미안하다고 근데 저렇게까지 과하게 미안하다고 하시냐고 그러면 딱 보면 참 예의 바르고 상냥한 분이구나 저 중년 남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민자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뭔가 마이너리티 경험이 많았나? 이게 뭐 눈에 뭐만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지만 뭔가 우린 애써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학자들의 연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약자일수록 더 많이 웃는다. 그리고 귀여움에 대한 얘기.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귀엽게 진화했을까? 아기들은 왜 귀여울까?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 귀여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웃음? 괜찮다고 하고 했던 게 안 괜찮은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제가 그 남성분을 라틴계였는데 이것도 혐오인가?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게 모호한 지점이 있는데 사회적 맥락으로 생각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이 알면 또 뭔가 이해나 지혜가 출현된다. 마이클 가자니가 선생 뇌과학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면벽을 해서 뭔가가 터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책을 많이 본다든지 여러 분야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식이 만들어내는 각성이란 게 있거든요. 통찰. 그 단계도 있으니까 꾸준히 계속
뭔가를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북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인생, 낯선 삶을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일수록 그만큼 역지사지가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마음을 잘 쓰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 다른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삶에 또 기반에서 나온 어떤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삶의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안희경 작가님이 쓰신 그 내일의 세계 거기에 7대까지 후대를 위해 노래하는 아메리카 선주민의 이야기 이것에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편리를 위해 선택한 것들을 오늘 그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순간 부끄러워집니다. 소중한 집, 소중한 지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 그 북토크 때 잽싸게 기회를 잡고 예전 책의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 다 맥락이 있다니까요. 네네. 내일의 세계 당장 우리가 당면한 저는 기후위기를 기본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본 위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왜냐면 지금 딱 이맘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죠. 그때,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20살이니까. 근데 저는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눈으로 하늘이 우는구나. 온 천지를 이렇게 하얗게 뒤덮으며 우리 아버지 가고 싶었던 사리원 고향 이 경계를 다 눈으로 덮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이랬거든요. 10년 뒤에 알았잖아요. 기후위기라는 거. 기후위기였어요. 충청도, 왜냐면 현충원까지 가야 되는데 막 돌아갔거든요. 충청도 폭설, 이게 우리 기후위기인 거예요. 기본위기. 이 기본위기가 어느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위기가 아닌 위기가 잊혀지고 계속 잊혀지잖아요. 지금 또 다른 걸 덮이고 그랬을 때 이 혐오라는 것도 기후 난민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 저희 딸과 포함한 아이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런 무례한 상황도 사실은 보면 너무 더웠어요. 그날 밤이. 이 더위에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 내일의 세계는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고 이 또한 같은 맥락이고 그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혜인 수녀님과 이혜인의 말을 했을 때 뭐였냐면 수녀님 수도회가 베네딕트 수도회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굉장히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며 일하며 독서하며 일하며 수도하는 그런 수도회거든요. 그러면서 생태적인 데 굉장히 민감하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녀님께도 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메시지를 좀 주셔라고 좀 멋있는 이제 메시지를 받고자 어른으로서 했는데 그때 이런 말 했어요. 환경이고 뭐고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도 사정도 알고 꽃도 예쁘고 이 세상에 함부로 할 게 없다. 사실 거기가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두고두고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뭘로 채울까 사랑을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 자극이 되었죠.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웠던 게 정체성 정치. 지금 트럼프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이 한국이니까 제외 국민이죠. 시민권 따야 되나? 미국에? 이런 생각. 영주권자인데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지거든요. 타겟을 딱 정했잖아요. 누구나 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캐나다 국경도 있고 멕시코 국경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에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나프타나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고 하면서 멕시코 농민들이 죽었고요. 마약으로 인해서 콜롬비아고 어디고 아이들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납치당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북으로 올려보내고 부모들이 있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크고 또 하나는
그 불법 체류자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지만 일을 하면 다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도 서류 미등록자들도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들을 낸단 말이에요. 세금 번호는 줘요. 세금 내는 번호는 주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주민번호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유기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꾸려져 있기도 하고 하는데 왜 콕 집어서 불법 이민이라고 했을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한 뭐 분석 중에 뭐냐면 라티노 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민자라면 라티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인데 그랬을 때 얘기가 3세쯤 되면은 라티노 정체성보다는 이것도 계급의 문제. 저도 쭉 봤을 때 보면 똑같이 같은 조건이지만 결국은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의 고통의 가중이 커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전통이 있어요. 대학마다 졸업식 때 총장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가족 내에서 처음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일어나세요 해요. 그럼 이렇게 쑥 일어나요. 그리고 자, 그 가족 여러분도 일어나세요. 박수 보냅시다. 이렇게. 근데 이미 제가 대한공강들을 많이 가거든요. 의식적으로 공동체들을 찾아가고 했을 때 처음엔 다 백인 중심, 특징이 인종적으로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엔 다 educated라고 얘기하면 고학력자, 대졸 이상 뭐 약간 이런 부분들, 좀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 그들의 문화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저는 그 안에 라티노들도 있고 막 이래요. 유색인도 있고. 하지만 특징은 educated, 교육을 받은 사람. 그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미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같은 라티노라도 엔지니어인 라티노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이렇게 널판지라도 돼서 올라오세요라고 같이 삽시다가 아닌 거죠. 그런 지금 상황들 속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민자라는 정체성 정치를 꺼내든 거죠. 좀 더 혐오를 조자 남 탓으로 하게 되고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집중시키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독일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귀추가 좀 주목되는데 독일의 이민정책은 우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재배치 정책.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분은 여기서 유학을 하고 고학력자예요. 난민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특히 안타까운 게 굉장히 되게 성숙하고 아프가니스탄. 근데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비자 기한이 만료가 돼가네. 그러면 어디 연결을 좀 해볼까 해서 했더니 기관이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저 몰랐거든요. 그 사실을 아시겠지만 한국에 오신 난민분들의 특징이 고학력자예요. 그러면 연락처도 주지 말라라는 소리인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현실의 상황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 이런 부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거쳐왔건 간에. 근데 이 부분을 정확히 뭐 더 깊게 다가갈 수도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국가 안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론화돼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란 부분들도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논의가 좀 되고 그거 안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혐오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본 이거를 굳이 우리가 답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예를 띄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굉장히 기간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제도 살피면서 앞으로의 좀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마음이 망가지는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잘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보살핌으로 막 따뜻하게 가다가 우리 개인들의 영향력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운명이라고 하는 건 개인 선택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 종교로 갑시다. 믿음으로 타파합시다. 아니 뭐 인간이 진화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뭐냐면 데니얼 데니스 선생님 말로 Competence without comprehension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좋게 살려고 이렇게 같이 공생하려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공생하려는 같이 살겠다 다정하게 서로 보살필 수 있게 내 마음도 편하고 네 마음도 좀 안정되게 이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뭔가 어떤 문명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차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GPT한테 물어볼까요? 얘기하셨었는데 그 질문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지금 현재 GPT한테 차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현재 우리들의 그 빅데이터 가지고 아마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차별 각자 어떤 거지만 그거가 세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게 되려면 뭔가 빅데이터에 나오는 그 당시의 인간들의 키워드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집단의 변화에 직접 복무하시면 어떨까 하는 무책임한 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하고 이 현장 참석 신청자분들한테 먼저 받았던 질문은 지금 저기까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좀 여쭤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북토크가 이렇게 단촐하지만 또 규모가 있게 진행되는 줄 모르고 참가를 했는데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경계선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주류에 속하면서도 비주류이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는 차별을 하는 사람, 그게 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기 쉬울 텐데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느슨한 연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느슨함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느끼는 안전한 거리감 굉장히 넓은 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침범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울 씨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공간만 찾는다고, 트랜스젠더인 친구.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을 수 있는 거를 다니려면, 예를 들면 병원을 갈 때도 이 의사가 트랜스젠더의 환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무례할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면서 차별할 수도 있고 혐오를 시전할 수 있어서 내 그날의 기분을 망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은 곳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느꼈던 게 여울 씨가 자기와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떨 때 어떤 반응이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언짢아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그게 선이 어디까지 침범이고 아니고는 다 내가 아는 거고, 이것도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남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리고 너 때문에 나는 화가 났어 막 이러는데 화는 자기가 내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고 키우면서 저희 미천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분 나빠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애를 키우면서 역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애를 혼내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유동하고 있는 나의 이 경계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뭐 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나를 차별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나를 굉장히 고매하게 놨다가 딱 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고매한 나를 낮추기는 싫으니까 남한테로 에너지를 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그렇게 태도가 좋은가 했을 때, 어제였는데 저희 어머니 88, 본인은 자꾸 90이라고 주장하지만 88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약속을 가야 되는, 약속이 나중에 생겼어요. 원래 어머니와 같이 시계에 약을 넣기로 한 게 약속이고, 그러면 이 약속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거리니까는 이제 가는데, 두 정거장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통 요새 버스를 뒷문으로 올라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앞에서 가는 것보다 뒤로 타서 바로 의자에 앉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내리고 저희 어머니가 내리려고 할 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싹, 제가 내렸는데 타려고 그래서 기다리세요 이러고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시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했거든요. 부드럽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또 한마디 반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분이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손을 앉아서 딱 자리에 앉고 우리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인 거는 이제 마스크 너머로 보이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거침없어질 수 있는 거는 내 동네에 왔고 뭐 한국말이 통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연세 많은 이렇게 피해 의식을 누구나 봐도 이제 흑백이 분명한 상황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결국은 이제 태도고 이건데 한참 멀었구나를 많이 보게 되죠.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어떤 경로로. 정말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고 어쨌든 계속 내가 이렇게 읽고 대화 나누고 듣고 한번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바운더리가 여기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이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추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아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차별을 했구나. 모를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책에 나오는 여울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과정이라고 표현하셨듯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공감대, 함께 사고하는 이 상황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아마 이 얘기 답하고 싶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표정과 온몸으로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맞아요. 네. 어떻게 온라인으로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만 딱 듣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또 하실 분 계신가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차별 아닌 것이 없다 싶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까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얘기된 바에 의하면 결국 그냥 거의 차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첫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년을 5년에 접어든 남자의 삶은 그러니까 초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제 마음속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두 명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더구나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 이제 한국 사회가 어느덧 그렇게 바뀌었는지 도대체 짐작도 하지 못한 순간에 물론 뭐 공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뭐 유리천장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남성에 대한 차별이 더군다나 이제 나이 든 남성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다 이제 경제적인 여기까지 없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초라함을 느끼고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별로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서운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그것을 뭐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자격지심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근거 없는 초라함인데, 그 차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성격적으로 매사에 뭐 자신이 없고, 어떤 이런 소극적인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초라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 인간 차별 아마 차별의 문제는 인간의 문명 지속되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간 차별에 대한 묵직한 문제를 정체성으로부터 혹은 뭐 어떤 초라함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과연 좋은 길일까 하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지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는데 지금 차별 그러면 일단 저는 뭐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매우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전제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차별의 수용이 있어서 차별을 수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차별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는 측면 이거를 사실 뭐 답이 없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위축되고 하는 거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서열 중심의 주세우기 그리고 되게 경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일한 뭔가 하나의 색깔이 강조할수록 그 뭔가 소외를 느끼거나 내가 바깥으로 경계에서 뭐 밀려났다거나 아니면 나는 금 밖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게 서열 중심의 구조화된 것도 있고, 교육이 지금 대학을 그렇게 90%씩 가게 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나온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적인 전체의 이제 분위기가 가장 축돼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무거운 주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길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다양한 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감함을 이렇게 옴쭉달싹 못한, 저는 요새 PC, 폴리티컬, 정치적 올바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게 차별인가 차이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것 또한 예민한 곤두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너와 나를 서로를 존중을 한다라고 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하나만을 가지고 물론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미안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모르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너무 그거를 곤두세우게 이거는 차별이야, 이건 차야, 이런 거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 경직됨, 이게 또 지금 현재 또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고, 어울리고 있다 보면은 나올 수 있으면서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의 여지를 놓지 않고 평가부터 해버리는 이런 분위기 분명히 우리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얘기를 하면 약간의 이분법적 논리처럼 옳다 그르다라고 하고 좋다 나쁘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닌 건데, 유동하는 존재들이고 이 흐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이고 상호작용을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딱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특히 이렇게 답이 뭐다,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의 사고에서 좀 벌어지고 유연해지는 부분, 그게 오히려 현상을 좀 더 여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물론,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저희들을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날섬에 대한 문제가 그냥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의 한계도 함께 우리가 좀,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를 가져갔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정체성을요, 주류는 자극받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인식하지 않듯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이 없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역지사지 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사실 그 쉬는 시간을 둬야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시간 동안은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고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루한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마지막 선생님 말씀에서 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예민함, 정치적 올바름, 이거 정말 있는데 그거를 짚어주셔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여기 오랜 시간 말씀해주신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오셔서 이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또 개진해주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